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마약을 제조해서 판매한 적이 있었는데 화이트 트라이앵글이라 그런데요. 그러니까 백색 삼각형 부산에서 제조를 해서 일본에 판다. 한국이 일본에 마약을 공급하는 어떤 기지였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앞전에 영화 마약왕, 마약왕에 나왔던 실전에 쓰였던 메산비타민이라고 그러죠. 히로뽕을 현장에 썼던 기계입니다. 아니, 영화에 쓴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썼던 거? 실제 썼던 거죠. 아, 실제로 썼던 거죠. 마약지. 오. 이 부산은 보면은 히로뽕을 제조하는 그 기상 날씨가 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산에서 이 제조하면은 이 품질이 우수하다는 거죠. 날씨가 관계가 부산이 마약으로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약왕이라는 그 영화 네, 실제 인물의 이황순이라고 마약을 만들어서 일본에 공급했던 뽕을 일본에 팔면 이거 애국가 이거. 그래서 그때 마약 소탕을 80년대 초에 했대요. 아마 오공화국 들어서고서 공부해서 했을 것 같은데 소탕을 하자 마약이 사라진 게 아니라 갈 데가 없어진 마약이 이제 국내로 유통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80년대부터. 제가 이제 마약 얘기를 좀 이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좀 마약 공부를 해봤는데 참 안 돼. 근데 마약은 해본 적도 없고 아니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사실 마약에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주사를 놓는 마약이 있고 주사, 뭐 코로 뭐 그 주사를 통해서 놓는 마약이 이제 아편에서 시작된 건데 아편은 양귀비라는 꽃에서 추출된 마약이거든요. 아편을 이제 농축을 하면 이게 몰핀이 돼요. 그 저희가 전쟁 영화에서 보는 진통제죠. 몰핀을 조금 더 개량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어떤 화학적 처리를 했더니 몰핀이 엄청나게 막강한 이제 마약이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 마약의 이름이 헤로인이에요. 아 헤로인. 기본적으로 헤로인은 몰핀이에요. 그 변형된 부분 때문에 사람 뇌로 침투를 더 잘해요. 헤로인이야말로 마약 중에 마약. 그러니까 영웅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을 만큼. 아 히로인. 그렇죠. 코카인 같은 경우가 이제 코로 흡입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코카 잎에서 추출할 수 있는 건데 남미에서 자란대요. 첫 만남 때 코카콜라 좋아하신다는 분이 누구죠? 코카콜라의 코카가 코카인에서 온. 아 정말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코카인이 강정제 같이 쓰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마약이 지금은 다 이게 나쁜 거다. 먹으면 안 되는 거지만 처음 나왔을 때에는 이게 다들 되게 좋은 건 줄 알았고 실제 인류 역사에서 마약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편을 그 19세기만 해도 학자들이 작가들이나 이런 머리 많이 쓴 사람들 그냥 우리 커피 마시듯이 지금 그렇게 많이 했다고 법으로 그래요. 규제하지 않았을 예. 때. 근데 이 두 가지 마약과 굉장히 다른 또 하나의 마약은 완전 화학이죠. 화학이죠. 예. 화학인데 이게 또 히로뽕을 갖고 오셨나요? 아, 아니죠. 그랬으면은 정말 아주 리얼한. 아 지금 뭐 자 이게 저게 필로폰이래요. 얼핏 보면 미완성 벌집 같은. 그러니까 이게 산소가 주르륵 있고 그 주위에 수소들이 있고요. 여기 정말 별거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건 이제 그 각성제. 이걸 먹으면은 이제 효율이 높아져요. 2차 대전 때 독일군 또 저거 맞고 그렇게 빨리 진군했죠. 예. 당시 독일군이 썼던 전략이 전격전이라는 전략이거든요. 빠른 속도로 적의 전선을 돌파해서 후방까지 쳐들어가는 전략을 써요. 근데 그러려면은 아주 빠른 속도로 거의 72시간을 잠도 안 자고 움직이고 그런 전술이 필요해요. 실제 독일군이 그 이제 룩셈부르크 지역을 돌파할 때 잠을 안 자다시피 하면서 진격을 하거든요. 그때 바로 이 메센타타민이 대량으로 지급이 되었고요. 피곤을 모르는 거죠. 피곤을 모르고요. 잠도 안 오고. 근데 나중에 이것의 부작용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굉장히 끔찍한 부작용들이 많거든요. 히로뽕을 오래 한 사람들을 보면은 끔찍해서 볼 수 없어요. 사진을 못 볼 정도로 잇몸이 나가고 자꾸 환각을 본대요. 자꾸 자기 몸 위로 수천 마리의 벌레가 움직이는 환각을. 그걸 긁다 보니 상흔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인데 이 마약이 20세기 초에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많이 보급되고 잘 알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가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일을 많이 해야 했던 시기라서 그래요. 기계와 함께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기계의 주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는 9시에 시작해서 12시까지 작동되면 나는 거의 맞춰서 계속 일하고. 약간 모던 타임즈 같은 거죠. 막 돌아가는. 원래 밤에 해가 지면 인간은 원래 잤어요.
18세기까지의 인간들은 밤에 초를 사서 킬 수 있는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해가 지면 다 잤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보세요. 이 어두운데 이거 불 다 켜고 이렇게 인간을 자기의 자연의 리듬에 맞지 않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메스아포타미아 없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아니죠. 근데 선생님 갑자기 제가 궁금한 게 필로폰은 이름이 왜 그럼 필로폰? 필로포노스란 단어에서 온 건데요. 저희가 이제 필로소피라고 그래서 이제 지혜를 사랑한다. 필로가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좋아한다. 이제 뒤에는 포노스가 노동이에요. 노동. 노동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이거 먹고 일하란 거예요. 먹고 일해. 그죠? 여기 그러면 커피 중독자들 아니에요? 아까 저기 우리 방송 열심히 하라고 이만큼 나 갖다 놨더라고요. 저기 뒤에 가니까 커피가 이만큼 쌓여 있고 그래서 물어봐요. 커피 드실래요? 근데 이거 약간 조금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SF적 상상력이 마약에 적용된 적도 있어요. 헉슬리가 썼던 그 멋진 신세계라는 책을 보면 되게 오래된 책인데요. 미래의 인간이 만든 어떤 하나의 가상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세계에서는 그 아기를 낳을 때 국가가 다 만들어서 내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똑똑한 사람들을 일정 숫자 만들고 근데 태어난 사람들은 별로 불만이 없는 것이 이 사회가 지탱되는 이유는 바로 마약이에요. 그걸 하루에 2개씩 먹으면서 이 나라의 사람들은 언제나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중독되지 않고 부작용이 없는 마약이 있다면 이게 과연 멋진 세상일까 아닐까 물어봐요. 당시에 파문을 일으켰던 소설인데 행복이 그냥 화학적으로 보장되었을 때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사회를 좋은 사회라고 볼 거냐 하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작가가 사실 내린 결론은 역설적으로 제목도 그렇게 사실 다른 거고 역설이에요. 결론을 역설이에요. 내린 역설이죠. 거고. 네. 근데 가장 흔하고 우리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범죄는 원래 훔치는 거잖아요. 이제 돈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효율이 가장 좋은 거 무게 대비. 보석 뭐 이런 게 아니 우리가 영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소재가 다이아. 그렇죠. 다이아몬드가 어쨌든 크기 대비 가장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면은 이제 가끔 왜 설치했는지 모르는데 레이저 이렇게 막 빔 그쵸, 같은 게 그쵸. 나오는데 눈에 보이게 해놨어요. 이렇게 피할 수 있게. 아 그리고 다이아 도둑들은 다 이렇게 세련된 아니, 거예요. 여기 이 레이저를 통과해야 되니까요. 최근에 아주 굉장히 대규모의 범죄가 있었더라고요. 2019년 독일의 드레스덴이란 도시에서 1700년대 중반에 당시 그때는 거기가 작센의 주도였어요. 그 독일 동부 지역과 폴란드를 포괄하는 굉장히 큰 지역인데 거기서 있었던 아주 돈 많고 아주 힘이 강력했던 그 작센 지역의 왕이 모아들인 수많은 보석을 모아놓은 곳이에요. 그리네 베렐베라는 우리로 치면은 박물관 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던 보석을 일당들이 와서 그걸 탈취해 가는데 Thieves have reportedly pulled off a spectacular heist at one of Europe's most renowned museums. But the loot apparently includes 3 priceless sets of jewelry. Dresden's prized collection of historical treasures includes crown jewels and bowls carved out. 탈취해 가는 과정이 또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새벽 5시에 일이 벌어져요. 현지 시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전기 변전소에 불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이 일대가 정전이 돼요. 비상 전원이 있어서 그 CCTV는 돌아갔대요. CCTV는. 아, 예. 그 범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CCTV에 담겨 있어요. 지금도. 아주 첨단적인 방법은 아니네요. 그렇죠. 네. 방어 장치가 다 지금 무력화됐으니까 그렇죠. 가장 빨리 들어와서 보석을 탈취해 나가야 되니까 도끼로 그냥 쾅쾅쾅 쳐가지고 경찰이 5분 뒤에 왔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다 절도를 해서 도망간 거예요. 현재 5명이 지금 범행을 저질렀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도난당한 보석들은 결 행방이 묘연하겠다. 현재는 행방이 묘연한 거죠. 여전히. 그 보석 되게 유명한 보석들일 거 아니에요. 거의. 박물관에서 가장 유명했던 보석이 41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불행 중 다행으로 뉴욕에 있는 모마에 그게 대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우연히도 그래서 탈취당하지 않았고요. 도난당한 보석을 이제 시가로 환산을 해보면 1조 3천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거 팔 수도 없겠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마 팔면은 드러나지 그게- 않아요? 그렇지. 이건 팔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왜냐하면은 보석을 다 분해를 해서 다시 커팅을 하고 그 보석을 이루고 있던 감싸던 금 같은 건 다 녹이면 되니까 그 보석들은 단순히 그 보석이기 때문에 갖는 가치 말고도 그것을 만들었던 옛날 사람들의 어떤 그 정신과 소중한 문화가 들어있는 그게 진정한 가치인데 I don't need to tell you how shocked we are, also about the brutality of this break-in. Just to put this into context, this is of invaluable art historic and culture historic value. 두 번째 사건은 영화화 돼가지고 더 유명해졌죠. 사실 해튼 가든 도난 사건이에요. 해튼 가든 2015년 영국 런던에서 부활절 연휴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런던에 가면은 보석을 파는 그 가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 있는데 평일에는 그냥 각자 보석상들이 자기 보석을 가지고 있지만 주말에는 다 비우니까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보석을 모아둔대요. 특히 이제 부활절 연휴가 한 5일, 6일 지속이 되니까 거기 다 보석이 모인 거죠. 드릴로 그냥 구멍을 뚫어요. 드르륵 드르륵. 런던 한복판의 귀금속 보관소에서 3천억 원에 달하는 현금과 보석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50cm 두께의 콘크리트 벽이 뻥 뚫렸습니다. 6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도둑들은 다이아몬드를 쪼갤 때 쓰는 초강력 드릴을 이용해 보관소 벽을 뚫고 침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탈취된 보석을 이제 액수로 환산을 해보면 한 3천억 가까운 보석을 탈취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도난 사건에서 참 특이한 점은 여기에 참여한 범죄자들이 나이가 60, 70대에 달하는 사람들, 도둑? 젊은 시절에 이제 도둑질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뭔가 죽기 전에 크게 한번 해보자 이제 이래서 모인 거라고 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범죄를 저질러야 되잖아요. 지금 한날 1시에 팍 한 게 아니라 차를 타고 왔다 갔다 이동을 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차를 이용한 거예요. And £9 million worth of property still to be recovered. 근데 보석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예. 보석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훔치려고 그러고 과연 거기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그럴 이유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는데 사실 보석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그 정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보석은 있는데 뭡니까? 일단 종이하고 펜 좀 그리셔야 되니까. 자, 이것도 그래야 돼, 뭐, 정훈아. 그거 하려는 거 오랜만인데요. 아니에요. 이거 몇 해 동안 못 봤는데 펜과 종이로 다 쓰실 수 있는. 지각이라고 하죠. 이 땅이 쉽게 얘기하면 땅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 사방 천지가 흙이잖아요. 네. 이 흙은 뭐로 돼 있을까요? 흙? 암석과 흙 우리 주위에 보이는 모든 땅. 흙이 뭘로 돼 있을까? 지각을 이루는 8대 원소에서 고등학교 때 외우거든요. 오시, 알페, 카나크마. 보석이 뭐냐 하면 이 세 개예요. SiO2 이렇게 합치면 이게 이제 수정이 돼요. 수정. 아, 이게 수정이에요? 수정이에요. 수정. 투명한 이렇게 크리스탈. 수정이 되고요. 수정이 만들어질 때 거기 안에 좀 물이 좀 들어가면 오팔이라는 보석이 돼요. 오팔. 오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합쳐지면 이게 알루미늄 옥사이드인데요. 여기에 불순물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보석이 만들어져요. 크롬, 뭐 베릴륨, 타이타늄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네. 루비, 에메랄드, 뭐 보석이란 건 우리 주변에 있는 흙이에요. 근데 그것이 땅속 깊은 곳에서 압력과 어떤 온도 조건이 잘 맞고 적절한 불순물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흙과는 다른 무엇이 된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는 흙과 똑같은 원자로 되어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좀 독특한 흙일 뿐이네요. 그렇죠. 특히나 다이아몬드는 정말 순수한 탄소예요. 탄소.
탄소가 보통 우리 주위에는 흑연같이 검은색 거름의 형태로 존재해요. 근데 이 녀석이 만약에 땅속 깊이 들어가서 높은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러니까 잘 타요. 이것도 다이아몬드 타요. 흑연이 타잖아요. 수치잖아요.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강한 절대 깨지지 않는. 타고 똑같은 거예요. 단지 타는 온도가 달라요. 이제 점화 온도라 그러는데 그 온도 이상 되면 타서 이산화탄소가 되어 사라지죠. 다 날아가 버려요. 팔 때 되니까 너무 헐값이던데요? 우리 결혼할 때 1,000만 원인가 뭐 주고 샀다고 내가 얘기 들었거든요. 뭐 생활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다이아를 팔자. 오빠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너무 부푼 꿈을 안고 그 귀금속 매장에 갔어요. 가서 했더니 80만 원? 나중에 한 뭐 몇 년 지나가지고 팔러 갔. 근본적인 애정이 흔들리는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아니, 보석에 진짜 그렇던데? 아니, 근데 보석이 가치가 있으려면 거기 스토리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진주는 그렇게 비싼 보석은 아닌데 2018년에 무려 411억 원에 낙찰이 됐었어요. 진주 귀걸이 하나. 마리 앙뚜아네트의 진주 다이아몬드 펜던트가 약 412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진주 보석 하나인데 펜던트 하나인데 마리 앙투아네트가 갖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인정이죠. 비쌀 수밖에 없네. 마리 앙투아네트의 그 이건 김은희가 갖고 있던 건데. 아 그러네요. 야 지금 다시 팔았어 그래서? 소리가 있잖아. 이건 팔았지. 이걸 김은희가 갖고 있었다고 얘기해야지. 이게 복이 있는 거다. 그건 못했어. 보석 얘기 보면은 좀 허황되기도 하고 마음이 허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여기 와서 먹거리 범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이 갔었던 거고요. 아마 이제는 좀 잘 아실 것 같지만 60년대만 해도 먹을 게 없었다고. 저도 이제 그때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60년대까지는 아니세요. 아 선생님이 그 정도는 아니세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먹을 게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뭐 닥치는 대로 먹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음식 그 사고가 잦았고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위생 개념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당시 신문들을 찾아보면 뭐 수학여행 갔던 학생들이 뭐 300명이 집단으로 식중독에 걸리고 뭐 이런 사건들이 그때는 아마 이유가 무슨 단무지였대요. 이유가 단무지에 색소를 뭐 잘못된 색소를 써서 뭐 집단 식중독이 벌어진다거나 아니면 두부에다가 뭐 공업용 뭐 석회를 넣어서 뭐 중금속이 함유된 60년대 70년대에는 이런 사건들이 아주 왕왕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그 생각도 나는데 라면 우지파동. 내노라 하는 라면과 마가린 제조업체가 공업용 쇠기름을 가지고 라면과 마가린을 만들어 팔다가 검찰에 붙들렸습니다. 외국에서 공업용으로 분류된 저질 쇠기름을 수입해 라면을 만든다. 검찰의 수사로 불거져 나온 우지 라면 파동입니다. 라면을 튀기는 기름을 굉장히 뭐 몸에 안 좋은 걸 썼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삼라면이 1등이었는데 우지파동으로 녹즙으로 전세가 뒤집어졌어요. 변호인 측은 정제하면 공업용 쇠기름도 식용으로 쓸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그게 근거 없는 얘기였다. 5년 이상 끌어온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라면 업체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라면 제조 과정을 살펴본 결과 지방의 생물학적 조직이 양호하고 불순물이 없으며 보관 상태와 가공 용기도 안전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텐데 그 대양 카스테라라고 한때 대양 카스테라가 갑자기 우후죽순처럼 어느 날 그 TV 고발 방송 프로그램에서 뭔가 고발을 한 번 하는 바람에 갑자기 사라져버린 그런 업종이거든요. 불과 2, 3개월 만에 매출이 90%가 사라져버렸으니까 당시에 이게 사회 문제까지 되는 바람에 아마 영화 기생충에 보면 나오죠. 대양 카스테라 얘기 나오거든요.
대왕 카스테라가 문제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대 광고. 그러니까 원래는 대만의 길거리 음식을 가져와서 재료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닌데도 고급 그 빵으로 그 광고를 했어요. 고급 음식인 양. 음식인 양 했고요. 근데 주요 그 공격 포인트는 그 식용유 그 안에 성분으로 식용유를 넣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식용유를 넣는다고 하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좋진 않죠. 식용유에 대한 건강하지 이미지도. 못한 느낌? 그게 이제 사실 그 고발 프로그램에서 주요하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대왕 카스테라의 폭신폭신한 맛은 식용유에서 온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막 느끼해지는 거야. 식용유에서 왔다고 이러면서 사람들은 실제로 강하게 이제 거부감을 느꼈던 거는 식용유 문제였고 식용유로 자꾸 이야기가 가니까 이제 식품 전문가들이 나서서 이제 반박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딴 건 모르겠고 식용유를 첨가하는 건 문제가 아니다. 네. 그 식용유를 넣을수록 빵이 폭신폭신해진대요. 그래서 실제로 식용유를 넣어서 만든 케이크를 시폰 케이크라 그래요. 시폰 케이크. 시폰 케이크 그 폭신폭신한 거 있잖아요. 스펀지 같은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는데 그게 음식일 때에는 그렇죠. 바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몸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들어보지 못해서 그런 건데 실제로 음식 업계에서는 당연히 식용유나 버터나 그거는 내가 어느 정도의 그 말랑말랑한 정도로 빵을 만들 건지에 따라 양을 바꿀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많은 식품학자들이 막 분노를 해서 글을 쓰고 했지만 이미 사람들이 으악 빵에다가 식용유를 넣어 이제 이거를 감당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고발 프로그램들이 사실 몇 번의 고발, 그러니까 단 한 번의 고발 프로그램으로 업계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식품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이 그 좀 과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대표적인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오늘도 또 종이와 펜이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할 이야기는 또 뭘 또 그리시네요. 김쌤이 뭐 그리면 이거 좀 다른 건가? 이번엔 산수화인가요? 이것도 화학 기호 같은데 또? NH 농협이 미완성 벌집 같긴 하죠. 예. 글루탐산이라 그러는 굉장히 중요한 아미노산인데요. 요 H 대신 여기다가 NA는 나트륨인가요? 나트륨이죠. 영어로는 소듐이라 그래요. 나트륨은 소듐이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나트륨이 하나 달린 글루탐산이거든요. 하나 있다는 거를 라틴어로 모노라 그래요. 모노가 하나. 모노 소듐 글루타메이트. 약자로 MSG라 그래요. MSG. 그게 MSG구나. 그래서 MSG가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 요 NA를 빼고 나면 아미노산인데요. 아미노산이란 건 뭐냐면 단백질 아시죠? 네. 단백질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우리는. 단백질은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다 죽어요 우리. 여기에 단지 나트륨을 하나 붙인 건데 우리가 이거를 한 몇십 년 동안 먹으면 안 되는 독이라고 인식한 적이 있었거든요. MSG를 넣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인공의 무엇을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이지 않은 걸 먹은 느낌? 그렇게 이미지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MSG는 일본 과학자가 20세기 초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트륨을 붙인 것이 바로 이 사람이 한 일이죠. 이것이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그 맛을 그걸 이제 넣으면. 넣으면 그래서 이 맛은 그 이전에 존재하던 맛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름을 붙여요. 새로 감칠맛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감칠맛. 만든 다음에 제품을 만드는데 아지노모토라고 팔아요. 아지노모토. 그러니까 아지는 맛이에요. 맛. 미고요. 맛 미자. 또 모토는 원소 할 때 소예요. 그러니까 맛의 무슨 요소 이런 뜻이죠. 이제 이게 나중에 우리나라에 수입돼서 요 말을 그대로 한국말로 풀어요. 맛의 근원, 미. 이게 미군이에요.
아지노모토가 한국에 들어와서 미온으로 만들어지는데, 근데 초기에 만들어진 아지노모토는 대량 생산이 힘든 체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되게 비쌌어요. 대량 생산 방법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나 쳐서 먹을 수 있는 아주 고급 향신료였고요. 근데 이게 이제 싸지니까, 대량 생산 공법이 개발된 다음에 싸진 다음에는 각종 식당에서 대량으로,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만이 아니라 이제 중국도 많이 썼고. 근데 그렇죠. 다 들어가죠. 네, 사람들은 어느 시점부터 이제 MSG 미온은 절대로 넣어서 먹으면 안 되는 건강에 가장 나쁜 음식 중에 하나라고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중국 식당에서 1960년대 말에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복통을 자꾸 일으키고 그랬는데, 중국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이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MSG 때문이라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그 차이니스 레스토랑 신드롬이라 그러는데, 중국 식당 신드롬, 중국 식당 증후군. 그런 소문이 쫙 나가지고 사람들이 중국 식당을 안 가기 시작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미국 식약청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결론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한동안은 이 MSG에 대한 규제가 각국에 생기게 되고, 한동안 사실을 안 다음부터는 이제 한 나라 두 나라씩 이거에 대한 규제를 다 철폐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뒤늦게 이제 이 이야기가 들어와서 이제 괴담처럼 퍼지면서 화학 조미료라고 하면서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걸로. 저 중국 음식 짜장면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이게 막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MSG가 안 좋다고 막 이럴 때 누가 오더니 자기가 그 동안에 짜장면을 먹으면 그렇게 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졸렸는데 그래서 내가 졸렸나 막 이렇게 생각. 그 다음부터 한동안 짜장면을 끊었었어요. 근데 그게 참 안타까운 것이,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천연은 좋고 화학은 나쁘다는 그 인식이 어딘가 있는데, 화학은 안 좋은 거. 이 MSG가 이제 화학 제품으로 분류된 이유는, 이걸 대량 생산하는 방법은 그 사탕수수라는 식물에서 제가 설탕을 뽑아내거든요. 설탕을 다 뽑아내고 나면은 남는 거는 이제 당밀이라 그러는데, 당밀에다가 적절한 그 균, 이제 배양할 수 있는 발효균을 넣어주면 우리가 마치 그 술을 만들듯이 그 균이 당밀로부터 이 글루탐산을 만들어내요. 글루탐산을 만들어요. 최종적인 단계에 나트륨을 첨가를 해요. 근데 이때 이거는 그냥 공업용으로 첨가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나트륨이라는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따로 치면 안 돼요? 소금이랑 그냥. 그러니까 이것만 따로 유리된 형태로 존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과정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화학 제품으로 분류하게 돼요. 보통 저희가 공업으로 만들지 않을 때 쓰는 방법은 멸치와 다시마를 삶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육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뽑아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죠. 근데 멸치 다시다에서 그 파면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MSG 그렇게 만든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뭐 화학 저도 지금까지 계속 그냥 화학 물질이라고만. 아니 결국 모든 건 화학 물질이에요. 우리도 화학 물질이에요. 사람들의 큰 이제 오해죠. 어쨌든 화학 물질이어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나쁠 수가 없는 것이, 이게 물에 들어가면 NA가 떨어져 나오거든요. 이거는 글루탐산이니까 우리 몸에 필수로 필요한 아미노산이고, NA는 소금이에요. 그렇죠. 소금, 나트륨, 소금. 이게 나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웃기는 거는 이 MSG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다 이게 위험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려서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라면에 아직 못 넣을 거예요. 몇 번 넣으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이 저항을, MSG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걸 넣어요. 우리나라 라면에다가 MSG를 넣고 수출을 해요. 맛이 확실히 좀 다르긴 해요. 외국에서 라면 그러면. 수출하는 라면에는 이걸 안 넣고 MSG를 넣어서 수출을 해요. 근데 국내에서는 MSG를 아직도 못 넣고 있어요. 이게 먹는 것에 대한 문제는 참 완전히 둔감해질 수도 없는 문제고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각자 듣고도 난 그래도 기분이 그래서 못 먹겠어 하시는 분 계실 거고.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다 많이 먹으면 독이기 때문에 MSG도 어느 이상 먹으면 독성이 있거든요. 식품에서는 사실 고르게 그냥 먹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일단 DNA라는 거는 우리 몸에 다 DNA가 있어요. 사람 몸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현미경 이렇게 보면 세포가 보이는데 그 세포가 사람 몸에 보통 한 60조 개? 그러니까 사람 몸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없이 많은 세포가 있는데 그 모든 세포에는 다 DNA가 있어요. 똑같이 생긴. 그 세포 하나로부터 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DNA가 갖는 큰 힘의 근원. 아주 작은 단서만으로도 DNA를 검출할 수가 있거든요. 국가수에 자료가 들어갔네요. 저의 숨겨진 죄가. 이제 좀 안심이 되네요. 교수님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범죄와 대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건 아니고 여기를 방문하신 분들은 다 이거를 채취를 한대요. 왜 그럴까요? 모집단에 들어가게끔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왔다 갔기 때문에 제 몸에서 일부의 세포가 떨어져서 나중에 검사할 때 오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미리 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으면은 이거 몇 월 며칠 여기에 왔다 간 알쓸 범잡팀 김상국 거네 물어보더라고요. 동의를 구하는데 의심받겠죠. 전 거부합니다. 전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현장에 나가는 CSI 요원들은 이미 등록을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DNA는 그 세포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세포 안에 들어있으니까 DNA는 정말 작겠죠. 그냥 있는 대로 숫자를 얘기하면 그 굵기는 2나노미터고 길이가 2미터쯤 돼요. 피면 2미터면 굉장히 큰 건데 근데 이렇게 하면 느낌이 안 오니까 만약에 이 두께가 2나노미터가 아니라 1cm 정도라고 이제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길이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서울에서 뉴욕쯤 돼요. 다리가 서울에서 뉴욕까지 쫙 있는 이게 DNA. 이 안에 저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죠. 저를 만들 수 있는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다 보니 이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일일이 다 읽은 다음에 누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전부 다 보지 않고도 이게 특정한 사람과 대응된다는 걸 알 수 있으면 되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DNA의 대부분은 별로 쓸모가 없는 데 있는 거예요. 여긴 쓸모없는 부분이다 보니 수많은 오류들이 막 들어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 오류가 사람에 따라서 한번 정해지면 그 사람의 DNA엔 다 똑같이 각인돼 있다는 거예요. 이 반복되는 숫자 그 자체가 이 사람의 고유한 번호가 돼요. 그 숫자들이 결국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마치 저희 주민등록번호가 13자리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는 남녀 구분이기 때문에 큰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맨 마지막 숫자는 이제 앞에 게 다 정해지는 그냥 함수로 주어지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실제 정말로 저에 따라서 주어지는 독특한 번호는 11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11자리의 숫자가 저를 결정하잖아요. 다른 사람과 똑같지 않게. 그러면 남은 질문은 뭐냐면은 주민등록번호는 11개의 숫자가 있으니까 각 자리마다 0부터 9까지 쓴다면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해서 10의 11승이라 그러는데 1000억 명의 사람을 나타낼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사람을. 11자리면 그렇죠.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을까요?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호모사피엔스의 숫자가 얼마일까요? 뭐 태어났다 죽었다 할 텐데 몇 명 될까요? 그게 10의 11승. 10의 11승. 1000억 명쯤 된다고 추정이 돼요. 1000억 거죠. 근데 우리의 DNA 검사는 이 전체 지구상에 존재한 모든 사람의 숫자의 10억 배만큼을 확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DNA가 우연히 같을 확률은 빵이에요. 그러네요. 제로. 그 DNA 검사는 당신이 범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DNA가 내 것이고 현장에서 발견된 나의 것이라는 것이 맞다면 그러면 이건 나예요. 그 사람 몸에서 나온 DNA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채취해서 판별하는 그 전 과정을 해봤어요. 같이 해봤고요. 어디에서든 생물학적 물질이 나오면 그걸 코드화해가지고 보관을 하죠. 먼저 증거물이 수집이 되는 게 중요한데 그건 경찰서에서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저 여기는 채취하는 장소입니다. 채취. 찾는 거예요. 범인이 흘리고 갔을 가능성 있는 DNA를 찾는데 그 모발이 될 수도 있고 피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옛날에 저 실습하는 용으로 만들었던 샘플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피면 경광. 네. 이것만 가지고 이게 혈흔인지 아닌지를 사실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튜브에 넣으면서 실험이 시작되죠. 사람 몸에는 뭐 단백질, DNA 여러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특정 시약을 가해서 다 녹여줍니다. 깨줍니다. 즙을 짜듯이 쫙 짜내서
DNA만 남기고 다 버리는 거죠. 자, 이제 우리의 DNA를 요 마지막에 액체로 얻은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DNA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정체를 알아내는 거죠. 마지막 단계. 전자적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광학적으로. 재밌네요. 아주 작은 단서만으로도 DNA를 검출할 수가 있거든요. 어깨를 한번 짚은 거 정도로도 거기서 채취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범인과 뭐 피해자가 실랑이를 한 정도면은 그 정도면은 그냥 뭐 DNA는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죠. 충분하다고 봐야 되죠. 특히 강호순 사건 같은 경우에도 입고 있던 잠바의 옷 안쪽에서 피가 딱 한 방울이 나왔어요. 하지만 검거된 지 닷새가 지나도록 강호순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있으면 가져와 보라고 오히려 경찰을 농락하며 고도의 심리전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강 씨 옷에 묻은 핏자국을 DNA 검사의 결과를 제시하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궁지에 몰린 강 씨는 결국 어제 새벽 흉악한 범행 사실을 순순히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작은 DNA 조각 가지고 그런 검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작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역사적인 발견이 나오는데 PCR이라는 겁니다. PCR. 최근에 많이 듣는 얘기네요. 오늘부터 서울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이동 검체팀이 방문해 직접 코로나19 PCR 검사를 진행합니다. PCR은 사실 유전자 검사를 위해 만들어진 그런 방법은 아니고요. P가 폴리머레이즈라 그래서 효소고요. 효소. CR이 체인 리액션이에요. 체인 리액션. 연쇄 반응. 핵폭탄 같은 거 터질 때 연쇄 반응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DNA를 2배, 4배 계속해서 증폭을 해서 이게 순식간에 수천억, 수조 개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에요. 1993년에 그 캐리 멀리스라는 사람이 노벨 화학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중요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 정보 아주 작은 게 오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실험할 수 있을 만큼 증폭시킨 다음에 활용하는 거죠.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다 DNA가 있거든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바이러스잖아요. 그 코로나 검사할 때 코 안쪽으로 깊숙이 면봉을 넣어서 시료를 채취한 다음에 거기에 묻어나왔을 코로나의 작은 어떤 파편 하나만 있으면은 그걸 PCR로 증폭을 시킨 다음에 보는 거죠. 그 방법을 개발하기 전에는 그럼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 전엔 DNA가 없었던 건 아닌데 이게 확률이 높아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DNA 기법을 하면 그 시료가 적은 경우에는 손실돼 가지고 증거가 인멸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비슷한 DNA 유전자 지문이 나올 확률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 뭐 예를 들면 10만 분의 1이다 그러면 10만 명 넘었으면 그 당시에 그래프가 비슷한 사람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별로 증거 능력이 없었는데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 연구가 발전되면서 증폭 기술이 나오고 이번에 그 이춘재 사건에서도 이 PCR 증폭 기술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걸 유전자를 못 했었어요. 지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여성 10명이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된 이 사건. 사상 최악의 미제 사건이 이제 완전히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경찰이 남아있던 증거물 가운데 일부의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한 겁니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검출하지 못했던 범인의 DNA를 이제는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유전자 정보가 일치한 사람은 다른 범죄로 수감 중이던 이춘재였습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던 이춘재. 그가 10여일 만에 돌연 태도를 바꾼 데에는 DNA 검출 결과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춘재는 DNA 증거가 나왔다니 할 수 없다며 언젠가는 이런 날이 와 내가 한 짓이 드러날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든 과학이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 않던 시절이어서 국과수 DNA 팀에서 이것을 일치하는 것을 찾아낸 거죠. 신기하다. 몇십 년이 지나서까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외국에도 제가 그 콜드 케이스, 소위 미제 사건 수사팀에 그들도 역시 같은 방식이에요. 과학이 지금은 못 찾지만 언젠가 너를 찾을 거야라는 신념으로 그 콜드 케이스 박스를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보관해요. 그래서 한국도 증거물 보관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다 분류를 해놓는 방법으로 바뀌었죠. 우리나라가 DNA 이제 수사에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설해마을 영화 살해 사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인이죠. 프랑스인 한국에 있던 외국인 자신의 집 냉장고에서 영화의 사체 두구를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국내 프랑스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서울 반포동의 설해마을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냉동고 문을 열었다가 수상한 비닐봉지 2개를 발견했습니다. 부인이 넣어둔 식품으로 생각하고 봉지를 뜯자 안에는 꽁꽁 원 영화 시신 두구가 들어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냉장고에서 굉장히 희한한 사건이죠. 부모가 범인인 것 같다. 왜냐하면 DNA 조사해 보니까 가족 관계로 나오는 거예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분석 결과 C씨의 집에서 수거한 귀이개 등에서 나온 C씨 부인의 DNA가 아기들의 모계 DNA와 일치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C씨 부부의 자식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DNA가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는 가족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을 우리 국가수에서 밝혔을 때 의심이 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사 협조를 이 아이들이 바로 그 신고를 한 그 사람의 아이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때가 2006년인가? 예. 그래서 아직 우리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한국의 그런 기술을 믿지 않았고 한국이 뭐 DNA를 검사 조사를 했다고 좀 쟤네가 뭘 할까? 뭐 이래가지고 무시했었어요. 예, 굉장히 무시하는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꾸르조 씨 부부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뚜루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은 숨진 영아의 부모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Nous ne sommes pas les parents de ces deux enfants. 근데 결국은 자체적으로 다시 정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샘플도 보내고 해서 맞다는 걸로, 그래서 두 사람이 범인인 걸로. 근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부인이 그걸 속인 거예요. 프랑스 측 DNA 분석 결과에서도 숨진 영아들의 부모가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프랑스 현지 검찰이 밝혔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베로니크의 범행이 임신 거부증이라는 정신병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임신 거부증이라고 하는 거는 임신하기가 싫은 사람이 임신을 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생물학적으로는 임신을 했지만 심리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아이도 자신의 존재를 숨깁니다. 태반에 더 찰싹 붙어서 이 배가 이렇게 나오지 않게 보이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그 DNA 검사하는 것이 국제적인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때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가서 느꼈던 얘기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잡힌다. 모두 너보다 똑똑하다. 이제는 하나 흘리면 다 잡히니까 그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DNA 검사라는 게 얼마나 정확하게 범인을 잡아낼 수 있는 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들으면서 특히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은 훨씬 더 이제 안심할 수도 있을 거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범죄지를 생각이 싹 사라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느낌을 받고 왔는데요. 범죄 수감자들의 DNA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그동안 수천 건의 장기 미제 사건 해결에 열세가 됐는데요.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중요한 그 사건은 바로 이 GHB가 그 성범죄에 사용된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바로 버닝썬 사건인데요. 그 클럽에서 남성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 GHB 그것을 판매하거나 심지어 사용하는 것을 이제 묵인한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태국 남성이 한 사람 등장을 해요. 태국 남성이 버닝썬의 VIP 룸에서 만났던 한국 여성과 뭐 술을 마시고 그러다가 여성은 정신을 잃었어요. 나중에 봤는데 이게 뭔가 이제 안 좋은 거죠. 분명히 성폭행을 당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가서 신고를 하고 했지만 이제 이미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증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 CCTV를 보면은 그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 없이 그냥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잡혀 있어요. 그게 왜냐면은 그 GHB를 먹고 그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도 몸은 그냥 움직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나중에 이렇게 CCTV 같은 증거가 남았을 때 이게 자의에 의해서 같이 그 호텔에 가거나 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악용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실제로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그런 효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증거가 나오지 않으니까 뭐 이 사람을 뭐 붙들어둘 수는 없는 거고 이 사람은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고 태국 사람이니까 태국으로 출국을 해버려요. 근데 결국 그때 수사가 좀 뭔가 부진했다는 이제 나중에 결론이 나와서 지금은 다시 또 이제 수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돌아오지 않으면 잡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이야기가 나오자 사람들이 사실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뽕
그다음에 이 GHB라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깨닫게 된 거죠. 크게 미치지 않는 술을 먹고 저희가 폐렴이 끊겼다는 거 혹시 약물 의심하냐고 물어봐서 약물 의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약물이 안 나왔다고 하니까 내 탓으로 돌렸는데 버닝썬 클럽 폭행 보도 이후 SNS를 통해서도 강남 일대 클럽에서 물뽕에 당한 걸로 보인다는 피해 여성들의 증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간간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 피해자들이 난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하고 다 약물 의심을 하고 다 피 검사를 다 의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정말 막상 검출되는 그 약물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피해자를 되게 이상하게 많이들 봐요. 술 먹어서 그럴 수도 있지. 왜 술 먹다가 보면은 이전에 자기의 어떤 행동과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단순히 술을 많이 해서 만취해서의 상황과 조금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거든요. 저 참 되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GHB 같은 경우는 2020년, 21년 사이에 그 적발된 양 무려 60배가 늘 만큼 지금 엄청나게 이게 범죄에 이용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요 끝에 달려 있는 요거를 떼고 이쪽에 수소를 떼서 요거 이제 GBL이라고 불러요. GBL이라는 물질이고 아까 GHB와의 차이점은 이게 물이거든요. H2O. 물 하나가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물질은 사람 몸에 집어넣으면은 위장이나 입에서 적절한 효소의 작용을 통해서 이 물이 결합할 수 있어요. 이 물이 결합하면은 금방 GHB가 되는 GHB가 거죠. 되네요. 예, 이런 원리가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걸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약사가 있어요. 뭐 약사니까 이제 이거를 아는군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30대 중반의 약사였던 A 씨가 뭐 약사나 이런 의사 이런 사람들로 주로 상대하는 그런 데이팅 웹 같은 게 있다 그러는데, 근데 거기서 이 약사 A가 어떤 여성 B를 만나서 이제 요 약물을 이용한 강간 사건을 벌이는 거죠.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 GBL을 이용해 여성들을 성폭행하려 한 약사가 기소됐습니다.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 6명을 상대로 물뽕의 원료인 GBL을 술에 타 먹인 뒤 성폭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마 약의 양을 잘 맞추지 못한 건지 여성이 뭔가 이제 이상한데 다행히 정신을 잃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부랴부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때 이제 바로 갔기 때문에 GHB를 검출할 수가 있었고, 사실 이것이 현재 알려진 단 한 건의 물뽕을 이용해서 그 강간 시도를 했던 그 사건이에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의심은 되지만 한 번도 증거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검찰은 이제 수사를 한 끝에 약사 A 씨에게서 그 GBL을 1리터를 구매했다는 기록을 찾게 돼요. 1리터면은 이게 2,000명 정도를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가 이제 GBL이 검출된 첫 번째 케이스였지만 당시에는 그 GBL이 마약으로 또는 약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고요. 하지만 이제 졸피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졸피뎀은 향정신성 의약품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기소되는 데 도움이 되죠. A 씨 같은 경우는 징역 4년을 이제 선고받았고요. 그리고 5년 동안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이제 선고가 내려졌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아까 얘기한 그 GHB는 그래도 마약으로 이미 지정이 돼 있고요. 이건 이제 소지하거나 그래도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물질은 아직 정식으로 이렇게 범죄용 약품으로는 지정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건 일어났을 당시에는 요 GHB의 원료가 되는 GBL은 그냥 원료인 거예요. 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지하고 관리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떤 제재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아주 좀 유해하거나 뭔가 오남용이 우려될 때 그럴 때 임시 마약류 지정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네,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그걸 지정을 하는 건데 2022년 1월이 되어서야 GBL이 그 임시 마약으로 지정이 돼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대 30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보통 뭐 약물로 인한 성범죄가 좀 더 가중 처벌이 있나요? 약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더 가중 처벌한다는 규정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예. 우리는 그래도 이제 마약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얘기가 조금 뒤늦게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한 거고 최근에 사실 되게 많이 퍼져 있다고 저도 느껴지거든요. 뭐 약물을 사용해서 결국에 의식을 잃게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성범죄를 아주 용이한 상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폭행으로 보거든요. 네. 강간 상해죄나 강간 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죠. 저는 칼과 총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 위험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냥 칼을 들고 있다고 해도 피할 수도 있을 거고 눈에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데 몰래 타는 약물은 사실 오히려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물을 이용한 범죄를 특정 강력범죄에 신설을 한다든지 형량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그럴 필요성은 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2000년에 데이트 강간 약물 처벌법 통과가 됐는데요. 그게 나오게 된 그 배경도 그 바로 전해죠. 1999년에 15세 소녀가 그 약물을 주입받고 아마 범죄자는 성폭행 같은 걸 할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했을 텐데 그 약물 때문에 죽어요. 사망을 해요. 근데 그때 투입했던 그 약물이 바로 이 GHB, 바로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법이 만들어지면서 아주 강하게 최대 20년, 그다음에 이 약물을 단순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3년의 징역을 부과하는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때 이제 벌써 미국이 20년도 더 된 전의 이야기죠.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막 눈앞에 두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일본 같은 데는 좀 이렇게 자정적으로 제약회사들에게 이런 마약류의 성분이 있는 것들은 좀 색소를 넣어서 음료와 결합했을 때 색이 변하는 정책을 좀 이렇게 좀 많이 권유를 하고 있다고 해요. 뭐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건 아닌데 그런 걸로 좀 이 최소한 어떤 뭐 물과 결합했을 때 좀 색이 바뀐다든지 그런 식으로 눈에 좀 띄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제 안 좋은 죄인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이제부터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저 술에 혹시 저 사람이 뭘 타지 않았을까? 이제 이래야 한다는 것이 사실 이 사회에는 정말 엄청난 그 해악을 끼치는 거라서 그 사회 전체의 신뢰를 다 깨뜨리는 거죠. 물뽕이라는 마약을 시중에 대량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대대적인 마약 사범 단속을 벌여 수백 명을 검거했지만 클럽 내 물뽕 적발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 약물을 사용해서 성폭행을 하거나 이런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굉장히 역사가 깊어서 아주 많은 사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금방 사라져서 잘 검출이 되지 않는 약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지금 당장은 뭐 검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언제나 그래왔듯이 아마 과학기술이 다시 발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를 반드시 잡아낼 거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되게 좀 불안해하실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빨리 우리가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됐을까 좀 이제 마음이 아프게 돼요. 유명한 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른바 방사능 홍차 사건. 들어봤는데 러시아에서 푸틴이 그렇죠. 아, 진짜 거기는 떠도는 얘기만 보면 대통령이 직접 홍차 한잔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 이야기는 그 러시아의 비밀 요원이죠.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러시아를 벗어나서 영국에 망명을 하게 돼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영국에 가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막 그 현재 러시아 정부를 막 비판하고 아마 러시아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러시아에 있을 때 동료였던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두 사람을 만나고 와서는 갑자기 막 몸에 이상이 생겨서 몸이 막 뒤틀리고 이러다가 곧 죽게 돼요. 푸틴 정권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러시아 정부의 눈에 가시였던 리트비넨코. 지난 2006년 11월 런던의 한 식당에서 전직 동료들을 만나 녹차를 몇 모금 마신 뒤 며칠 지나지 않아 구토와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 죽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을 부검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이제 이 사람의 혈액에서 폴로늄이라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돼요. 폴로늄. 아마 들어보시지 못했을 확률이 굉장히 큰 물질인데요. 폴로늄. 그 일반적으로는 존재하기가 거의 힘든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방사능 물질이에요. 이것도 화학 기호가 있나요? PO, 폴로늄. 그래서 폴로늄은 언제 이게 저희가 그 공부하다가 듣게 되냐면은 퀴리 부인 할 때 얘기가 나와요. 퀴리 부인. 네, 퀴리 부인이 먼저 폴로늄에서 폴로늄을 추출하고 방사능 물질, 그 다음에 나중에 라듐을 추출하게 되는데 폴로늄을 붙인 이유가 그렇죠. 조국 폴란드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방사능 물질 폴로늄을 살인 도구로 썼다는 뜻은 이건 전 세계 몇 개의 나라밖에 할 수가 없는 그것도 최고위 어떤 그 정보부라든가 이런 데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평소에 보통 사람들은 얻어낼 수 없는 물질이라는 얻어낼 수 없어요. 우리 여러분 접근할 수도 없고 이거 볼 수도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다른 독극물을 써도 되는데 굳이 그걸로 죽인 그럼 이유가 우리가 죽인 거 맞아라는 거 은근히 알리는 거예요. 네. 보복한 까불지 거야. 말아요. 그렇죠. 결국 2016년 영국 정부는 그 러시아의 푸틴이 이 살인 사건의 배후인 것 같다라고 공식 발표하게 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0년 전에 발생한 러시아 스파이 독살 사건을 직접 승인했을 것이라는 보고서가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원자로에서 만들어지는 방사성 독극물 폴로니엄 210을 러시아 정부의 개입을 보여주는 증거로 꼽았습니다. 조사팀은 리트비넨코 살해 작전이 러시아 연방보안국과 푸틴 대통령에 의해 승인됐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와, 되게 잔인하면서도 되게 선전적이네요. 살인 방법이. 이건 이제 대놓고 그 누가 살인범인지를 사실 알려주는 거나 다름없는 식으로 독살시킨 경우지만 원래 독살이라는 이 방법은 누가 범인인지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쓰이는 거고요. 역사에서 너무나 많이 나와서 보통 독이라고 하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그 저희가 지난 한 20-30년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들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독은 청산가리? 청산가리죠. 그래서 청산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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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가리는 이게 탄소, 질소, 이게 포타시움, 칼륨이라는 거죠. 칼륨. 사이아나 칼륨. 굉장히 단순해요. 구조가 단순하고 이거 다 사람 몸에 있는 흔한 원소들로 돼 있죠.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칼륨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요 사이아나, 이 사이안기 이게 독이에요. 이게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바로 이게 독이라는 걸 아실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수소를 붙이면 이게 이제 무시무시한 건데요. 여기 수소를 붙인 거를 치클론 B라 그래요. 치클론 B는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그 학살에 이용했다. 유태인 수용소에서 학살에 썼던 가스가 바로 이 사이아나 수소예요. 호흡기로 들어가면 그냥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 독인지는 이미 2차 세계대전 때 검증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몸에 들어오면은 이게 그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사람의 몸의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 공장이에요. 그 산소와 음식물을 결합하는 그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인데요. 이게 들어가면은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처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숨을 쉬어서 산소를 세포로 보내도
사실상 세포는 산소가 없는, 그러니까 세포가 질식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사망하신 분들 보면 이제 마치 질식사의 어떤 그 흔적처럼. 아무리 숨을 쉬어도 산소는 가지 않아요, 세포로. 가서 아무 역할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게 과연 독이란 무엇인가? 독.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많은 독들이 어디서 오냐면은 식물에서 많이 와요. 식물. 그렇죠. 그럼 왜 식물은 독을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은 위험에 처하면은 도망가면 되거든요. 근데 식물은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도망갈 수가 없죠. 그 자리에 있어야 사실 되니까. 모든 식물은 기본적으로 다 독을 만들어요. 모든 식물은 독초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독이다 아니다라는 기준은 단지 우리가 그 식물이 만든 독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고, 근데 그것도 감당한다는 거지 결국은 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양이 어느 이상 되면은 감당 못해요. 저희가 한번 다뤘지만 에탄올 같은 경우는 식물이 아니라 균이 만드는 독이죠. 효모균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독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뭔가 마비를 시켜요. 특히 동물을 대상으로 할 때는 신경계에 마비를 줘서 뭔가 신경이 약간 작동 안 되게 만드는데 우리 같은 큰 동물은 조금 먹어도 그 정도 마비는 기분이 좋은 거야. 적당히 마비가 되거나,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그 기분이 좋게 하거나 그런데 먹는 것뿐이지 기본적으로는 다 독이에요. 그래서 뭐 카페인, 니코틴 이런 거 다 독이에요. 그렇죠. 니코틴 중독. 또 중독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니코틴 그렇죠. 중독된다. 니코틴이 중독되는 건데 오늘의 비장의 이거 진짜 오늘 뭐 구슬이 계속 나옵니다. 와 이렇게 복잡해요? 니코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사실 범잡 나오면서 자꾸 이제 이 분자로 이것저것 만들어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이거 300개짜리 샀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만들어 보는데 오늘 다룰 거 이렇게 조립해서 오시고 오늘 안 다루는 것도 이제 막 화학식 나오면 만들어보고 하는데 이게 니코틴이랍니다. 이때까지 만드신 것 중에 제일 복잡한데요? 이건 만드니까 참 보람도 있고 뿌듯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니코틴인데 검은색이? 검은색은 탄소고요. 다음에 파란색이 질소, 다음에 하얀색은 수소죠. 그러니까 그냥 니코틴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이야기 들어오면 이것이 신경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라서 조금 섭취하면은 이제 기분이 좋아지죠. 근데 많이 섭취하면 당연히 안 좋고요. 이것도 이제 다량을 한꺼번에 농축된 니코틴을 섭취하면은 죽을 수 있어요, 당연히. 언제나 올림픽 기간에는 다 가급적 지금도 현대에도 전쟁을 자제하는 그런. 올림픽 하면 떠오르는 범죄 중에 뭐가 있으세요? 저는 도핑 테스트, 약물에 관련된 범죄 가장 많죠. 사실 도핑이라는 게 역사가 되게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 70년대, 80년대, 60년대 이럴 때는 굉장히 이게 너무 성행을 했는데 성행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소 냉전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이라는 것이 그 두 체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체제 경쟁의 장이 됐던 거예요. 여기에 특히 이제 목숨 걸고 뛰어들었던 나라들이 그 당시 소련, 그러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죠, 하고 동독이었대요. 동독.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운동 경기에서 이긴다고 어느 체제가 더 우월할 리가 없는데 88 올림픽, 서울 올림픽 때 동독이 몇 위였는지 아세요? 국가 순위? 거의 2, 3위 아닌가요? 2위죠, 2위. 2위 맞아요. 동독이 2위를 할 만큼, 그러니까 상상이 되시죠. 뒤늦게 이제 이 사실을 알고서 조사를 해보니 95% 가까운 선수들이 다 약물 주입 받았고, 이 약물이 그냥 주입해서 근육이 잘 붙고 이러는데 도움만 준다면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또 우리 인간을 증강시키는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게 이제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 스테로이드는 우리 피부 바른 약에도 스테로이드라고 써 있고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죠? 있어야 되는 약에는 많이들 쓰이는 성분이죠. 근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고 해서 원래는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인데 이걸 이제 장기 복용하게 되면 남성 호르몬 같은 게 인위적으로 주입된 거기 때문에 남성 같은 경우는 이게 결국은 자신이 스스로 만드는 호르몬은 안 나오게 돼요.
고환기는 고환이 상실되고 아주 작아지죠. 그다음에 이게 들어가서 온갖 다른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오래 못 가요. 남성을 살게 되는데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 끔찍한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안드레아스 크리거라는 여성 투포한 동독 선수였는데요. 그때가 20살이었는데 이제 약을 자꾸 투입받다 보니 남성화돼 가는 거예요. 남성화. 자꾸 이제 수염도 막 나고 몸에서 막 목소리도 굵어지고 그래서 이제 도저히 더 이상 경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4년이 지나자 24살인데 그 나이에 은퇴를 하게 돼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남성으로 살게 되는데 원래 이름은 안드레아스가 아니라 안드레아스는 남자 이름이거든요. 원래 하이디예요. 하이디 크리거였는데 나중에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리게 돼요. 수영에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던 카린 코니그를 비롯한 동독의 여자 선수들 가운데 상당수는 약물 부작용 때문에 성전환됐습니다. 주로 수영과 육상 선수들에게 이 같은 약물을 모두 142명에게 약물을 투여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나. 그래서 사실 그 이후로는 올림픽에서 이걸 절대 금지 이제 해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경기 끝나면 바로 끝나자마자 바로 가서 소변 검사를 다 받아야 돼요. 지금은 무조건. 예를 들면 그렇게 걸리는 분들 많다면서요. 그냥 한약 같은 거 잘못 먹고 도핑 테스트에 걸려가지고 그렇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도 있죠. 성분이 있어서 메달이 박탈되거나 선수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와 관련된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88 서울 올림픽이 열리게 되고요. 그 올림픽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벤 존슨이냐 칼로이스와 사실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마라톤과 100m 육상이잖아요. 100m 육상에서 당시 최고의 핫 이슈는 칼루이스가 이제 그전 올림픽에서 1등을 금메달을 했었고 이제 2연패를 할 수 있느냐. 근데 벤 존슨은 새롭게 나타난 스타인데 캐나다. 그렇죠. 세계 신기록을 보유한 사람이에요. 뜨는 이제 새로운 별과 그 오래된 스타와 누가 이길 것인지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고 차려. 그때 벤 존슨이 이제 100m에서 우승을 하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얼마 후 신문에 정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신문 일면에 이따만하게 벤 존슨 약물로 그 박탈당하게 됐다는 기사가 나왔었죠. 근데 결국은 칼로이스가 진짜 어부지리로 금메달을 따게 되는데 그때 8명의 선수가 결승을 뛰었는데요. 결과적으로 6명이 약물로 걸려요. 결과적으로. 다 만연해 있었다는 거네요. 정말 이건 너무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칼루이스도 3개 약물에서 양성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경우는 이제 가서 설명을 했대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뭘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막 회의를 해가지고 그래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넘겨준 거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에 약물이 만연돼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도핑 테스트가 상당한 수준에 올랐고 이제는 못하는 걸로 널리 인식이 되었지만 이제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러시아에서 사실 그 뒤에서 지속적으로 정부 주도 육상연맹이 거기에 다 가담을 하여 아주 조직적으로 이제 이걸 해왔다는 증거들이 있었고 그래서 대규모로 이제 잡히게 돼요. 세계 반도핑 기구 와다의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최근 5년간 열린 국제 대회에서 소변 샘플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 사용해 전 종목 선수들의 도핑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지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걸 하냐면은 정부에서 아예 그 연맹에서 다 만들어서 준대요. 그 약물이 들어있는 귀족 부인의 칵테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약물이라고 말을 안 하지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주면은 그러면 당연히 경기가 끝난 다음에 도핑 테스트를 하면 양성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럴 걸 대비해서 미리 평소에 그 소변을 받아서 냉동시켜서 보관한대요. 도핑 테스트를 위해서 소변을 채취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려면 어딘가 모아놓잖아요. 이제 정부 요원이 침투를 해서 바꿔치는 식으로 해서 버텨온 거예요. 야, 정말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게 이제 밝혀지죠. 밝혀져가지고 IOC에서 이거를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하는데
참가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막 나라 이름 못 쓰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국기도 못 쓰고. 나라 이름을 쓰지 못하게. 그리고 깃발도 러시아 깃발을 들지 못하고. 다음에 금메달을 따더라도 보통 금메달을 따면은 시상대에 서 있고 국기가 올라가고 국가를 연주하는데 그것도 못하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도쿄 올림픽에서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때도 러시아 깃발을 들지 못했지만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게 과연 충분한 제재인지 잘 모르겠고요. 맞습니다. 러시아 이름을 걸고 가지 못한다. 뭐 이 정도로 그냥 끝난 거죠. 너무 말도 안 되는데 그거는. 선수들의 조금 생각을 많이 존중해 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올림픽만 바라보고 사는 선수들 때문에. 모르겠어요. 올림픽뿐만 아니라 운동 경기 도대체 우리는 왜 운동 경기를 보는가? 왜 이렇게 열광할까? 기록이 뭐 9초, 뭐 9.5초 그런 숫자가 더 작아지는 것을 보려고 보는가? 그게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숫자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 숫자를 얻기 위해서 이 선수가 들였을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과 인내와 그 인간의 어떤 그 인간성, 인간의 어떤 그 아름다움에서 우리가 어떤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경기를 보고 열광하는 것이지 그 숫자를 보고 금메달을 보고 열광하는 것이 아닌데.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올림픽 경기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숫자들로 평가가 될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오로지 1등, 뭐 어떤 100점, 만점 뭐 이런 것만 추구할 때 결국 똑같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토양을 이용한 이제 증거, 미세 증거, 이제 토양 포렌식이라고 하는데요. 토양. 많은 분들이 그 주변의 흙을 보면 다 똑같은 흙인데 무슨 이거 가지고 증거가 될까 이제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은 지구상의 흙은 다른 어떤 행성의 흙과도 다른데 여러분들 옛날에 그 아폴로 11호가 달에 내렸을 때 그 밑에 흙 같은 게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네. Both hands down about the fourth rung up. There you go. Okay, now I think I'll do the same. 착륙할 때 막 뭐가 먼지가 막 날아가고 그다음에 그 암스트롱이 찍은 발자국이 남아 있거든요. 달에도 흙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흙이라고 보기 힘든. 그러니까 암석이 뽀개어진 거거든요. 암석이 뽀개지는 이유가 지구는 이제 풍화 작용이 있어서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하니까 막 뽀개지고 이러지만 다른 기상현상이 없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기는 흙이냐면 이거는 일교차가 300도예요. 낮에는 100도까지 올라가고 밤엔 영하 200도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교차 때문에 부서지기 시작한 것들이 쌓인 그냥 먼지 같은 거고 그게 다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지구의 흙이 특별한 거는 지구는 생명체가 있어서 이것이 단지 먼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지렁이 같은 생명체들이 이걸 먹어서 내뱉을 때 거기 사는 나무라든가 생명체 이런 것과 다 연관이 되어서 대단히 다양한 종류의 흙들이 존재해요. 그다음에 지역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 조금씩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이 흙을 우리가 만약에 데이터베이스화 시킬 수 있으면 그럼 이제 바닥, 특히 신발에 묻어있는 흙을 보고서 이게 어디서 일어난 사건인지를 알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2003년 4월에 부천의 중부경찰서에 한 택시기사가 와서 사고를 이제 신고를 했어요. 하는 이야기가 제가 택시를 제가 운전하고 옆에 그 20대 여성이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 차가 정차해 있을 때 괴한들이 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돈을 군품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더 내놔라. 왜 이것만 내놓느냐. 없다고 아저씨 없다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또 여자가 가만히 안 있냐고 푹푹 찔러대고 앉아있고 여기서 정 씨는 이들이 돈을 요구하다가 없다고 하자 양 씨를 마구 찔렀고 이 틈에 자신은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칼로 찌른 그 여성을 데리고 자기들이 타고 온 차에 싣고 도주했다는 게 이 사람의 이야기예요. 아니 너무 뭐 어쨌든 좀 이상하죠. 이상한 상황이 좀 이상하고 아무리 괴한이 왜 갑자기 그런 실제 일을 이제 몇 시간 뒤에 바로 그 여성이 20대 여성이 변사체로 이제 그 강변에서 이제 발견이 되고요. 이제 그
그래서 일단 경찰이 조사를 들어갔는데 가봤더니 이제 되게 이상한 점이 많은 거예요. 일단 금품을 노린 강도라고 주장을 하는데 돈이 이렇게 밖에 놓여 있는 돈들이 이제 거스름돈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건드리지 않았고 10,000원짜리 지폐 있고 그런데 그다음에 그 여성의 지갑이 택시 안에 떨어졌는데 지갑도 안 챙긴 거죠. 범행이 끝난 뒤에도 차량 안에는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현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심상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수사가 이 사람을 이제 용의자 선상에 놓고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결정적 문제가 나중에 이제 범인으로 단정하게 되는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이 바로 토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택시 안에 흙이 이렇게 있고 희생자가 있었던 강변에 있는 진흙 같은 거 그런 흙이 안에 묻어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말에 따르면 길에 서 있다가 괴한들이 와서 뭐 납치해 가고 뭐 이런 스토리인데 이 택시에도 뒷부분에 뭐 바퀴나 범퍼 이런데 그쪽을 가야지만 묻을 수 있는 흙탕물 같은 것들이 이제 묻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요한 증거로 채택이 되어서 이제 나중에 유죄가 입증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처럼 이제 흙이라는 것이 얼핏 보기에는 주요 증거 수단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제 피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거죠. 아까 박사님 얘기 들으니까 흙 샘플이 다 표본화되면 좋겠네요, 진짜. 성분 검사했을 때, 이거는 전남 쪽에 있는 어디 흙인데요라고 딱 분석이 나올 수 있는 거면. 그러니까 사실 흙은 너무나 많은 원자들이 있고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적절한 그 기준만 잡으면은 그걸 데이터베이스로 할 수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가 지금 스트론튬의 동위 원소를 이용해서 지금 전국을 지금 데이터베이스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나라의 상황이나 그 나라의 토양의 특성이나 뭐에 따라서 끊임없이 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기법들은 원래는 그 석유를 탐사하거나 할 때 만들어진 거예요. 자원 탐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범죄 수사에 쓰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범죄 수사에 이용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미세 증거라는 건데요. 같은 것들인데. 그러니까 막 현미경으로 보거나 확대해야 되는 증거물들을 이제 미세 증거물이라고 하는 건가요? 페인트, 뭐 심지어 유리 이런 것들 다 범죄 수사에 쓰일 수가 있어요. 유리는 다 똑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유리가 뭐 저 유리나 여기 이 유리나 뭐 얼마나 다를까? 만든 곳에 따라 좀 다 다를까요? 그러니까 유리에서는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유리는 이제 굴절 유리라는 게 있어요. 굴절 유리. 굴절 유리라는 것은 그 유리에 들어간 빛이 꺾이는데 꺾이는 정도를 결정하는 게 굴절 유리거든요. 꺾이기 때문에 이 안경이 있는 거예요. 안경이 유리에서 빛이 꺾이기 때문에 사람 머리는 꺾인 걸 모르니까 빛이 꺾이지 않고 직진해 왔다고 착각을 해서 크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꺾인다는 게 중요한데 물리학자는 이 굴절율을 소수점 거의 1000만분의 1까지 될 수 있어요. 1000만분의 1. 따라서 사실 유리의 굴절율은 A의 유리와 B의 유리가 조금만 다르면 굴절율이 조금 뭐 1000만분의 1까지 다를 거고요. 같은 공장에서 나온 유리라도 그런 건 다른. 심지어 한 유리에서조차도 유리의 표면 부분과 안의 부분은 굴절율이 약간 달라요. 밀도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캐나다에서 일어난 사고에서는 도로에서 뺑소니 사고로 추정되는 이제 8세 아이가 죽은 건데요. 처음 뺑소니인 줄 알았는데 이제 사건을 추적하다 보니까 용의자가 나온 거예요. 뭔가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 피해자의 몸에서 유리 조각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 용의자 집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유리랑 비교했는데 이제 소수점 몇 대까지 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유리 DNA네요. 그러네요. 유리 DNA.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 범죄를 저질렀으니 지문을 닦자. 그다음에 장갑을 끼자. DNA 한다니까 DNA 안 떨어지도록 다 준비하고 이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 물질이 떨어지면 그거를 가지고도 역시 추적을 하여 범인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잡힌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학기술의 수준은 몇 개 중요한 증거들을 막는 걸로는 안 되는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증거는 다 과학기술로 밝혀낼 수 있다는 거죠. 그 화폐와 관련된 범죄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화폐 위조와 관련된 아마 가장 그 유명한 사건은 77246 위조 지폐 사건이에요. 77246. 77246. 5,000원권 지폐를 위조한 것인데, 근데 일련 번호가 이거는 하필이면 다 77246으로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위조 지폐에 붙여진 그 이름이고요. 5,000원권 위조 지폐는 올 들어 지난 3월까지 모두 2,045장이 발견이 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77246이라는 일련 번호가 들어간 위조 지폐가 모두 1,900여 장이 발견돼 전체의 95%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발견이 됐는데요. 최근 3년 동안 13,000여 장이나 발견이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1,790장보다 14% 정도 증가했습니다. 2004년부터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끊임없이 만들어서 이거 유통을 시켰던 거고요. 썼구나. 네, 5만 장 가까이 만들었다니까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위조 지폐를 만든 사람은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이 분야에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얇은 종이 앞면, 뒷면, 그다음에 지폐에 보시면 이렇게 위조 방지를 위해 만든 희미한 그림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사하기 위해서 중간면, 그래서 세 개를 만들어서 되게 정교하게 만들어. 딱 붙인 거예요, 이렇게 세 장을. 진짜와 비슷한 얇은 종이를 사용해 쉽게 들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보면 바로 알죠. 하지만 이제 이 지폐를 사용할 때 주로 노인들이 보통 있는. CCTV가 없고 노인이 운영하는 가게만 골랐습니다. 위조 지폐로 껌 한 통을 사고 거스름돈을 챙겼습니다. 아주 싼 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5,000원이니까 뭐 거스름돈 이제 그걸로 이제 돈 가서 만들어 간 거죠. 컴퓨터와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진짜 지폐와 나란히 놓고 봐도 가려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만든 가짜 돈은 2억 2천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금년 들어와가지고 5,000원권 위패가 증가세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군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걸 잡아야 되는데 잡히지가 않고. 그게 은행으로 들어가야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시중에서는 거의 사람들이 몰랐고 이게 은행에 들어올 때마다 잡히는 거예요. 은행에서 이제 검사하니까 결국 이제 이것 때문에 2007년에 정부에서는 원래 계획보다 5,000원권만 땡겨서 1년 먼저 바꿔요. 이거 못 잡아가지고. 지난 83년 이후 20여 년 만에 바뀌는 것. 한국은행은 위조가 가장 많은 5,000원권 세도는 내년 상반기에 발행하고 새 지폐는 컴퓨터나 컬러 복사기로 위조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첨단 기법이 사용됩니다. 홀로그램, 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과 색상이 변하는 기울이면 숨어있던 만이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모두 7개 위변조 방지 장치가 새 지폐에 도입됩니다. 국권이 은행으로 들어오면은 은행에서 이거 폐기하니까 신권은 또 이제 대폭 그 보강을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은 계속 위조 지폐를 찍고 있었고 국권을 만들고 있었고. 네, 국권이죠. 바꾸긴 쉽지 않으니까. 사실 5,000원짜리를 김 씨가 선택한 이유도 10,000원짜리에는 충분히 많은 그 방지 기능이 있어서 너무 어렵고 잘 아는 사람이군요. 그다음에 1,000원짜리는 해봤자 마진이 안 된대요. 그죠? 노력 원가가 안 나와. 원가가 안 나오는 거야. 되게 주도하는 사람이네. 그래서 5,000원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었다고 금방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점점 국권이 줄어드니까 사용하게 될 때 위험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꼬리가 안 잡히는 거죠. 8년에 걸쳐서 구형 5,000원권 45,000장을 뿌렸는데 결국 구멍가게 주인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 한 슈퍼 주인 아주머니께서 이 범인을 잡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되는 뭔가 사가면서 돈을 내고 간 사람이 있었는데 5,000원짜리 국권이에요. 그래서 2013년이면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신기해서 이제 따로 놨던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또 우연히 그때 자기 지인도 야 요즘에 내가 뭐 하나 지폐가 생겼는데 봐봐 이게 두껍고 되게 신기하지 않니? 하면서 아니 그 위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신기하다. 위조 지폐 볼 기회가 없죠 잘. 근데 그거를 두 개를 딱 봤더니 거기 이제 77246. 똑같을 수는 없거든 번호가. 인정 번호가. 그래서 이거는 위조 지폐구나. 위조 지폐구나. 그래서 그거를 붙여놓고 6개월 가까이 이상한 사람이 워낙 이렇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이 투철하신 분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이 범인이 이 집에 다시 오게 된 거예요. 다시 온 거예요. 설마 이 사람이 그 위조범이라고 생각은 못하고. 왜냐면 재유통된 사람이 쓰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거 똑같은 거네. 이거 위조 지폐니까 빨리 가서 신고하세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보통 같으면 놀래야죠. 어머 모르죠. 위조 지폐라고요? 막 이래야 되는데 전혀 동요하지 않고 네 하고서 지폐를 받아서 지갑에 넣었는데 지갑을 보니까 5,000원짜리가 이만큼.
거기서 아줌마가 딱 본 거죠. 이 사람이. 한국은행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위조 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77246 위패가 988장이나 발견된 겁니다. 김 씨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뒤 1년간 다양한 화폐를 위조해보고는 가장 완벽한 5,000원권만 집중적으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이런 구멍가게 와서 볼 쓴다는 자체가 너무 부족한 돈을 조금이라도 메꿔볼까 이런 나쁜 마음을 먹었던 게 현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금액이 많은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왜냐면 하나 만들기도 쉽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2억 5천을 찍어서 실제로 가져가는 2억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나머지는 비용을 써야 되니까. 뭐 그렇겠죠. 인건비. 아니 근데 그 노력과 애씀을 일을 하시면 그러니까요. 그 돈 버셨을 것 같은데. 그 노력으로. 네, 그 노력으로. 오늘 저희가 갔을 때 그 위조 지폐 판별법 그런 것도 봤는데 이제 5만 원권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눈에 두드러지는 특징은 여기 이 두 군데에 있는 홀로그램이죠. 각도에 따라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고 특히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은색 선은 입체 모양이라 이게 이렇게 움직일 때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희미하게 이제 신사임당 얼굴이 보이거든요. 각도를 바꾸면 빛을 비추면은 이렇게 봐도 보이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위조범은 위조했던 거죠. 세 겹을 띄워 넣어가지고 이 뒤에 이 5만이라는 숫자는 각도에 따라 색깔이 바뀌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바뀌고요. 뭐 5만 가지가 들어있고요. 이런 장치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데요. 이걸 자외선에 넣었을 때만 보이는 패턴들이 있어요. 이 은행에 들어가면 바로 한 번에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위조 방지 기술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화폐를 이제 위조하는 건 되게 큰 중죄예요. 엄청 큰 죄더라고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거든요. 그렇죠. 2년 이상이라는 건 이제 요즘 뭐 2년부터 30년까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죄죠. 8년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8년형을. 그러니까 사실 이 위조가 굉장히 중죄인 것은 이걸 잘못하게 되면은 그 나라의 국가 경제 자체가 다 어느 나라에도 지폐가 있었는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이 지폐를 위조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함. 지폐에 그렇게 써 있어. 그 지폐를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 적국의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뿌리는 게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혼란을 가지기 위해서. 독일군이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을 상대로 벌였던 이제 베른하르트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작전은 1942년에 이제 시작된 건데 화폐를 만드는 그 전문가들을 유태인 수용소에서 차출해가지고 작센하우젠 수용소의 19구역에 그 전문가들을 모아요. 그다음에 파운드화를 만들어서 원래 계획은 그거를 이제 뿌리는 거예요. 비행기로. 왜냐면 그 지폐를 많이 만들긴 했는데 이 작전이 시작됐을 때쯤에 벌써 제공권을 벌써 독일군이 거의 상실했기 때문에 이 지폐를 결국 뿌리지 못하고 각종 작전에 사용해요. 그 외국에서 활동하는 스파이들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에서 구입해야 되는 것들은 가서 파운드화를 완벽하게 위조한 걸로 사오는 거죠. 잘 만들었나 보죠, 되게. 당연하죠. 독일의 기술력이 국가가 하는 거니까. 전쟁이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사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이 파운드의 양이 거의 10조 원에 달하는 양을 만들었대요. 실제 일본도 중일 전쟁 때 중국 지폐를 만들어서 뿌렸었고요. 그에 대응해서 바로 이제 중국도 엄청나게 화폐를 또 찍어서 새 화폐를 만들고 저희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6.25 때 북한에서 남한 지폐를 찍었었고 그래서 우리도 급하게 화폐 개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지폐의 역사를 보면 사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이거는 그냥 종이잖아요. 종이죠. 상당히 많은 범죄의 동기는 이거를 이제 얻기 위한 거잖아요, 사실은. 과연 이제 돈이란 뭘까? 이제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이번에 이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유조 지폐의 역사에서 특히나 이제 그 물리학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 전에도 뉴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주 나오죠 여기. 그 주식 그 얘기할 때도 했었지만 아마 1697년일 거예요. 뉴턴이 조폐국 감사로 이제 임명된 것이 그 당시 뉴턴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은화를 제작하는 거예요. 은화 제작. 그러니까 자꾸 이제 가짜 은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뉴턴한테 주어진 일은 은화를 만드는 그 유조법들을 잡는 거. 우리가 주화를 보면 여기 잔잔한 이런 금이 있잖아요. 그걸 뉴턴이 만들었다고 그러던데요. 그 얘기를 저도 많은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은화를 그 정량이 되지 않도록 겉에를 깎아내 가지고 조금씩 깎아내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깎은 다음에 계속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걸 막으려고 동전 보시면 끝을 이렇게 톱니바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옆에, 이 톱니바퀴를 넣어서 이 끝에 갈아내는 걸 막았다는 건데요. 근거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유조를 할 때 이제 겉에만 은으로 금으로 하고 안에는 이제 구리로 하는 게 아주 오래된 전형적인 수법이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떤 특별한 종류의 돌인데 그 돌에다가 이걸 긁으면 이게 묻어 나오잖아요. 묻어 나올 때 이 함량이 다른 것들은 약간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한 이 돌을 시금석이라 그래요. 아 그래서 시금석. 거기서 나온. 아 그게 시금석이군요. 시금석이라는 게 아주 옛날에 아 척척 박사. 근데 우리가 쓰는 용도로 왜 쓰였을까요? 시금석. 뭔가를 알아보고 싶을 때 이걸로 테스트해 본다는 거죠. 테스트해 본다. 기준과 비교한다는 거니까요. 뭐 진짜인지 다른 가짜인지를 것도 있고.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런 건가요? 그런 거죠. 근데 뉴턴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은을 계속 찍어내는 걸로는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건 종이에다가 돈을 쓰고 이제는 이 돈이 그런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서 해결해야 약속하자. 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기 때문에 종이의 가치를 어떻게 믿어요? 처음 종이돈 나왔을 때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종이는 언제든지 은행에 가져오면 가장 가치가 있는 금속인 금과 교환해주는 조건, 언제든지 금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준 지폐로서 가치를 보증한다. 그런 아이디어를 내게 되죠. 이 화폐의 가치란 거는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거지만 원래 만든 이유는 상품을 교환하기 위한 중간 수단에 불과했던 거죠. 그렇죠. 이제는 금융이 가장 중요해지고 심지어 계좌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종이의 유통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 화폐 자체를 유지할 일은 없어지지만 숫자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바꾸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계좌 이체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냥 화폐 뭐 뺏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최근 가상화폐 시세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가상화폐를 개발했다고 사람들을 속여서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불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이른바 코인 대박을 꿈꾸는 2030 세대는 넘쳐납니다. 지금 우리가 마치 뉴턴의 시대에 새롭게 도입된 지폐 시스템과 같은 과연 비트코인이 화폐의 역할을 할 것인가. 정부가 그 가치를 인정하거나 사람들 모두가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비트코인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있는 숫자들이 의미가 있어. 금과 같은 가치가 있다고 모두 믿으면 돼요. 그게 잘 안 된다면 지금과 같이 불안정성이 큰 막 널뛰기 하듯이 가치가 변하는 이 상황에서 아직 화폐라고 보기 힘들고 이 돈이라는 게 어이없게 만들어진 약속 같긴 해요. 사실 이거는 그냥 빈 껍질인데 빈 껍질이 자신을 100배, 1000배로 불리면서 이 자체가 어떤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믿기 시작한 거죠, 인간이. 근데 저는 꼭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법률적으로는 그래도 이게 연동이 막 돼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종이가 아니라 법적 권리라는 게 항상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자유와 권력이 거기 화체돼 있는 거잖아요. 자유를 확보해 놓는 느낌. 근데 별로 자유가 요만큼 있어가지고요. 이 돈 얘기는 저는 이렇게 결론이 날 것 같았습니다. 되게 재미있게.